자, 이어서 2부. 좀 전에 이제 고용지표 발표됐잖아요. 근데 15만 명인데 지난달이 33만 명이 나왔었거든요. 와. 지난달에 깜짝 놀랐죠. 그렇죠. 깜짝 놀랐었는데 맞아요. 지금 뭐 전달에 비해서는 거의 반 이하로 떨어진 거니까 채권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엄청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시장은 좀 올라가고 지금 4.57. 4.57. 네. 자, 그러면 이제 2부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2부는 웰스 가이드 박재훈 전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오늘 이 전무님의 이야기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가려웠던 곳을 꼭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일단 제목이 러셀 2000 인덱스 화려하게 부활할까요?인데 우리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있는 적자 성장 기업들, 적자 기업들 내지는 성장 기업들 러셀 2000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올라가야 됩니다. 맞아요. 전무님 올라갑니까?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그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은 걸로 아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그걸 주제로 해서 들고 나왔고 네. 한 가지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화면 잠깐만 한번 네, 네. 보시겠습니까? 열어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 표지가 제가 이거 AI로 만든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처럼 이제 지금 AI가 예. 생활이 이제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데 1초도 안 걸렸거든요. 그래요? 예, 이 이미지를 뭘로 만드셨어요? 그 GPT-4에서 예. 거기서 이제 그 달리가 거기에 플러그인 돼 있거든요. 네, 예. 달리.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어. 내가 러셀 2000 인덱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걸 혹시 그래서 PPT 화면으로 만들고 싶은데 표지를 한번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 형님 이제 저거 쓰셔야 될 것 같아. 형님 지금 계속 파워포인트 쓰시잖아. 이제 저거 쓰셔야 돼. 그래서 그만큼 대화에. 이제 그 AI가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소형주들이 선방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일단 뭐 이제 페드가 이제 금리 동결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또 전문께서 보시는 그 어떤 메시지, 예.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첫 번째는 이제 그 대부분 다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은 하는데 일단 금리 인상 사이클은 대체적으로 마무리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금리 그 인상과 더불어서 이제 시장을 압박했던 그 채권 매도 이 부분도 이제 대체적으로 일단락 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이유는 그 FOMC 죄송합니다. 네. 지금 대화창에 그 이거 보고 러셀 풀 매수 하는데 아직 이유는 듣지도 않고 매수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제 막 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명서에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금융 조건하고 신용 조건이 더욱더 그 타이트해졌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냐면 사실상 그 이전 성명서에서는 그 페드가 대부분 다 관심을 가진 거는 그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이 부분만 계속 압박을 가했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긴축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금융적 잘못하면 이 금융 여건이 이제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지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만약 여기서 더 길게 그 긴축 정책을 끌고 가면 네. 금융 시장에 예를 들어서 충격을 주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금융과 실물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이 연착륙으로 가는데 상당히 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작용하면서 그래서 그 파이낸셜이라는 조건을도 그렇고 실제 이제 파월 의장도 구체적으로 계속 그 실물 경제 지표는 보는데 자기들도 지금 금융 시장의 흐름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대체적으로 좀 마무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 뉘앙스를 좀 펼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좀 마무리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물론 이제 그 금리 동결이 아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이게 동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리 정책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이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게 일시적으로 좀 정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시적으로 정지를 한 상태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고용 시장이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아 그러면 조금 더 동결하다가 막 그 수준을 계속 이어지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 실물 경제가 저 자칫 잘못해서 이제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현재 지표상으로는 뭐 금리 인하는 너무 서두른 생각인 것 같고 어쨌든 동결은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장 동결하게 됐던 큰 이유는 시장 금리가 높아서 이미 이것 때문에 긴축적이라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말을 듣더니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지면 예. 그럼 시장 금리가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타이트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진 예,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흐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추세가 제가 지금 오늘 그래프는 안 갖고 와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그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리 그리고 그 페드 금리 이 두 가지 추이를 보거든요. 네. 근데 점도표를 통해서 이제 페드 금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반영하는 게 이제 시장 기대치인데 그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 흐름이 이제 2005년까지 이어집니다. 2025년까지 아.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마무리된 것 같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날 주식시장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파월의 저주가 끝났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파월이 이제 FOMC 끝나고 2시 반에 항상 그 파월 기자회견을 갔는데 항상 기자회견을 하면은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번엔 역전이 돼서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들을 예.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오늘 저도 좀 준비를 했지만은 좀 네.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뭐 결국에는 펀더멘털적으로는 변한 게 없는데 사실 동결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또 보게 되면 그 동결 기간 동안에 어떤 이제 정말 여러 어찌 뭐 약한 연골고리가 좀 망가져서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또 내려갔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이번에 이제 동결하면서 지나오다 보면 또 약한 고리가 또 부러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예.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보면서 한 가지 약간 좀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이제 주된 관심사인데 예. 그 이번 달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조금 늦게 나올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맞아요. 기대치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지금 잠시 까먹는데 애틀란타 페드인가 거기에서 클리블랜드인가 예. 거기서 이제 그 기대치를 집계를 하는데 네. 거기서 약간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번 달에 CPI가 그러니까 지난달 CPI가 조금 높게 나오면은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연결고리가 부러지는 부분들. 예. 그래서 금리가 자칫 이제 놀랄 수 있는 이런 흐름도 볼 수는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고용 흐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둔화되는 느낌으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아, 이렇게 트렌드는 일단 둔화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파월 의장도 얘기는 했거든요. 예. 3분기 GDP 성장률이 4.6. 이것도 굉장히 높은데 경기 침체가 아닐 가능성. 이제 4.6이 또 이어질까? 4분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회의가 그러니까 그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거든요. 네. 그리고 네. 소비가 안 주니까 맞아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소비가 안 줄으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계속 그 성장률에 대해서 그 높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를 건드릴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데,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년 또 넘어가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둔화돼서 긴축 효과가 서서히 좀 나타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동결 기조.
우리가 영어로는 포즈라고 예. 하는데 동결 기조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과거에 이렇게 동결이 됐을 때 시장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어떤 움직임을 보였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평균 흐름을 보면은 이게 금리를 그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그 인상하기 전까지는 그 주가가 그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저 화면을 보시면 요 그래프가 그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192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네. S&P 500 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점선이 그 마지막 그 금리 인하를 했던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이후는 아마 그 포즈 기간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포즈까지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네. 포즈 기간에서는 다시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아마 이 부분이 금리 인하하는 그런 부분일 건데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물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반영이 돼서 이제 빠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그 주가 상승률이 금리 인상을 전후로 해서 50일에서 100 그 이후 100일까지니까 한 5개월 정도 주가 흐름이 사실은 좀 불안정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요때 일시적으로 좀 오르긴 했는데 음.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흐름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울 거다. 예, 이런 구간에서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국면들이 아직은 좀 더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저 표를 잠깐 보니까는 그 점선이 비포 앤 애프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금리 인상의 전후를 좀 나타내는 것 같은데 마지막 금리 인상. 마지막 시점. 마지막 금리 인상. 예, 예. 그러면 지금의 어떤 상승, 뭐 물론 최근에 한 이틀 뭐 좀 반짝 상승했지만 물론 실적하고도 좀 연결돼 있고 전문의께서는 지금의 이 상승을 우리가 어떻게 좀 가지고 가야 될지 이거 괜찮은가? 예, 지금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연말 예. 되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절성, 계절 효과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맞아요. 뭐 시즈널리티, 뭐, 예. 네. 크리스마스.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예. 요런 일들이 있는데 보니까 11월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희한하게 희한하게. 그 계절성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꼭 희한한 그런 중요한 일들이 맞습니다. 다 그 예. 앞에 딱 예, 위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참 이런 통계를 또 내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시장을 기댈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제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이제 생각인데 예. 경제는 물론 이제 흘러는 가는데 우리가 이코노미스트들도 이제 성장률을 정확히 예측을 못 하는데 네. 우리 같은 사실은 이제 범인들이 성장률은 잘 모르겠다. 음. 그러니까 펀더멘탈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이제 가격밖에 없거든요. 가격을 또 뭘 기준으로 해서 봐야 돼? 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들고 나왔지만은 이제 계절 효과 같은 이런 이제 패턴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 화면은 제가 이제 196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그 월별 S&P 500 지수의 그 월별 상승률을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예.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조금 뭐 컬러로 돼 있어서 너무 조금 좋습니다. 화려하면서 예. 근데 이거 제 너무 스타일입니다. 복잡하다고 이제 생각하실지 제 모르는데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예, 그래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요. 요 9월 달만 예를 들면은 요렇게 박스권의 그 상단은 이제 평균 상승률이 상위 25%에 들어갔던 그 수준을 가리키는 거고요. 네. 요 박스권 요 하단은 그 하락률이 상위 25%에 들어갔던 그 구간을 이제 가리키는 거고요. 요 이제 그 길게 늘어선 게 실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결고리. 요 부분의 이제 끝점은 그 최대값입니다. 요 해당 월에. 네. 그리고 밑에 하단은 이제 그 최소값이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그래프를 볼 때 가장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은 요 녹색 선입니다. 요 이 녹색 선이 뭐냐면 그 해당 월의 미디언 값입니다. 이렇게 중앙값. 위아래 그 편차들은 다 그 제외를 하고 예. 이제 평균값을 낸 거죠. 이 부분이 전월보다 높았느냐, 낮았느냐,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전월에 이랬으니까 이번 달에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월 달만 놓고 보면은 이 박스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녹색선이 중위값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빨간색은 0이에요. 근데 중위값이 0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든요. 네. 이게 9월 달은 계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서 계절적으로 약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제 이전에 10월 들었으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10월 계절 효과로 보면 저점에 사서 그 후반으로 갈수록 올라가니까 사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중위값이 이제 9월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에도 그랬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올 10월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하는 게 이제 11월인데 요 11월 중위값을 보면은 10월보다 훨씬 높고요. 연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12월은 다소 낮은데 근데 12월이 이제 특이한 점은 요 위아래 박스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적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달에 비해서 이제 안정적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절성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면 9월 달 평균적으로 수익률은 낮았다. 그리고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10월 달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였는데 변동성도 비교적 일정했다. 네. 11월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는데 그만큼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그래서 11월이 아, 그래서 좋구나. 예, 상당히 기대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 변동성은 낮은데 수익률이 예, 좋은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예. 그냥 쭉쭉 올라간다는 아, 얘기네. 아, 그리고 안 이제 흔들고. 12월은 수익률도 낮고 변동성도 낮고. 예. 아마 이제 12월이 여러 가지 그 펀드 뭐 클로징이라든가 아니면 뭐 절세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작아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은 잘 모르겠다. 예. 저는 요 차트만 보면은. 네네. 근데 11월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시장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올해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날 그래서 가능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진짜 이 올해는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또 틀린 거 아니야 이제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틀려요. 아, 그래요? 올해 그 모습이 작년하고 그러니까 과거 패턴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9월 달하고 10월 달 것만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올해 겁니다. 이게 중위값이 9월 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수익률 나왔고요. 표준 편차는 이제 표준 편차는 올해 그 9월 달 값이 작년 그러니까 과거 평균 값보다 높습니다. 낮습니다. 낮죠. 예. 그리고 이제 민값은 뭐 그렇고 그리고 10월 달은 그 올해 그 다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았고요. 근데 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았다고 하지 좋았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변동성은 10월 달에 올해 오히려 낮았어요. 그 과거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민맥스 값도 그 과거와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올해 나타난 특성은 작년과는 좀 그러니까 과거 계절 효과로 보기에는 좀 다르다. 그래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이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달하고 10월 달이 이렇게 과거와 다르게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점. 결국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히 높다. 그래서 9월 달, 10월 달이 과거 패턴과는 다르지만 11월 달의 계절 효과를 봤을 때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제 그 펀더멘탈 요인들은 뭐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요 지표만 놓고 보면은 예, 그렇게 좀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는 좀 달랐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데이터 통계가 좀 달랐는데, 그거는 이제 2023년이 약간은 좀 다른 시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나 여러 가지. 근데 이제 11월달, 12월달은 이제 전문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러한 어떤 계절성 요인으로 우리가 조금 전략적으로 좀 다가가도 괜찮은 시기다. 이렇게 지금은 예, 좀 저는 보시고 있는 그렇게 거죠. 좀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뭐 데이터들이 너무 많지만 안 갖고 온 것 중에 혹시 투자자분들도 이제 시간 나시면 구글 같은 데 그냥 검색하면 되거든요. 그 헤지 펀드들의 숏 포지션을 이렇게 쳐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해치 펀드 애들이 그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 어떤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10월 달까지 대체적인 그 포지션을 보면은 그냥 배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순 매도 포지션이 네.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씩 이제 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을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지난번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채권 쪽에 그 매도 포지션이 너무 많다. 금리가 올라갈 거로 예상한 배팅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거의 뭐 최대치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부분들이 정말 제가 어떤 해치 펀드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평균적으로 이게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11월 1일 날 그 FOMC가 열렸으니까 지난주부터 포지션이 정리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포지션이 정리되기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줄여가는 거예요. 아마 뭐 빌 에크먼과 그의 친구들 그런 그렇죠. 예. 에크먼과 아이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 이제 임팩트를 주면 오늘도 이제 금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은 그게 트리거로 작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수급은 모르겠는데 올라갈 수 있는 요인, 그 심리적인 발판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아직 빌드업, 본론- 네. 빌드업 단계야 이거. 그렇죠. 예, 오늘의 이제 투자 전략을 우리가 들어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럼 전무님께서 이제 올해 뭐 하반기 또는 뭐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제가 뭐 계속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AI 관련주들 말씀드리고 예. 이제 그 매그니피슨 세븐이라는 종목들 뭐 대부분 다 빅테크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막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지난달에 나와서 어닝 시즌 보면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 빅테크 주식들이 아마 각자 도생할 거다. 네.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일 거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실적들이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추정치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편차를 보일 거다. 그래서 이제 주가 움직임들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제가 그랬네요. 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좋았고 알파벳 안 좋았잖아. 알파벳 안 좋았고 네. 애플 별로고 오늘 테슬라 안 좋고 뭐 메타 엔비디아 괜찮고. 좋았고 메타 예. 좋았고. 그래서- 진짜 반반 갈렸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네. 제가 이 가져온 화면은 이제 올해 그 주가 S&P 500 고점이 이제 7월 31일 날 형성을 했으니까 그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제 매그니피슨 세븐 종목들의 그 흐름들을 그 보여준 겁니다. 네. 예. 검은색 굵은 세로로 나타난 게 이제 빅세븐 종목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7월 30일 대비해서 빠져 있거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게 동일 가중으로 하긴 한 건데 한 6%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쫓아간 게 이제 아마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메타입니다. 메타.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이미 기술주들의 그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실적이 이들 그 7종목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 종목이 실적은 그래도 괜찮게 나왔는데 빠진 이유는 가이던스가 안 좋았다. 4분기 내년 잘 모르겠다라는 가이던스거든요. 이런 그 빠진 종목군들은.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그 나쁜 흐름을 보였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강한 그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 컨퍼런스 콜에서 네. 우리는 4분기도 좋을 거다. 내년도 좋을 거다. 그 부분은 실제 이제 최근에 그 실적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클라우드거든요. 예. 그 클라우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그 아마존 그리고 구글 이렇게 셋이 그 경쟁을 하는데 구글은 탈락을 하는 것 같고 예. 조금씩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고 이제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도 그 오픈 AI를 쓰고 챗GPT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 방침이긴 한데 클라우드를 씁니다. 네,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특성이 아시겠지만 한번 가입을 하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한번 가입이 되면 그냥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다 데이터를 다 저장해 놨으니 맞습니다. 이걸 예. 어떻게 뺍니까? 예. 이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뭐 개미 AI 지옥이죠. 아, 개미 그쵸. 지옥. 예, 예. 네. AI가 활성화되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 더 커질 거다. 그럼 실적은 배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끌어올릴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 가지고 한 5% 정도 빠져 있거든요. 네. 아마 가장 적을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 달에 정말 저도 마찬가지인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탈환할 거냐 시가총액을 그러니까요. 예. 그럼 혹시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예. 그 아까 차트 잠깐만 한번 다시 또 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게 굵은색으로 됐던 게 전무님께서 보여주시는 힌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내가 저거 딱 알아챘지. 전무님이 좋아하시는 투자 전략. 아하. 굵은 색깔이었어. 굵은 색깔. 아 저는 왜 굵은 색깔인가 네. 좀 뭐가 다른 거지? 왜 네. 이랬었는데. 아니, 제뭐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는 저는 저런 것만 노코멘트들이 보입니다. 있습니다. 와 역시 우리 박종원 팀장 네. 눈썰미로 거의 30몇 년을 사셨습니다 지금. 맞아요. 야, 제가 눈칫밥만 계속 먹었거든요. 와, 예. 대단하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아까 이제 두 가지인데 11월 달 이제 제가 이 빅세븐 종목을 먼저 꺼낸 이유는 네. 11월 달에 종목이 올라가긴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12월 달에 다소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이 빅세븐 종목분들이 S&P 500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상당 부분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7종목이 이제 힘을 잃어서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되면은 응집력이 약화되거든요. 응집력이 약화된다는 얘기는 지수를 끌어갈 동력이 약화된다는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S&P 500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한 가지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치고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AI 관련주들이 아, 제2차 이제 도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애플은 이제 내놓긴 내놓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거든요. 네. AI에서 일단은 내려와 있습니다. 애플은 AI가 아니거든요. 그냥 과거에 일종의 그냥 그 장치, 그러니까 가전업체 이렇게 보셔야 하드웨어. 됩니다. 예, 예, 하드웨어 쪽으로.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AI 쪽이 오늘 가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말 너무 많이 하시는데 아까 구글 탈락했다고 하니까 제가 탈락했다고요. 뭐 이런 애플은 아. 가전업체다. 아이 뭐 올라가면 좀 내려오는 날도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애플을 치고 올라가면 아마 이게 굉장히 역사상 기념비적인 그러니까요. 사건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테슬라를 보면 됩니다. 테슬라가 시가총액을 계속 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테슬라가 그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주변주로 또 이제 그 확산이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끌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 11월 달에 이러한 그 역학 구도가 발휘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올라가면 시장은 좀 변할 거다. 그러면은 12월 달에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봤는데 12월도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은 오르긴 오르는데 12월은 모르겠다 해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탈환한다? 그러면은 이제 12월도 모르고요. 제니어리 이펙트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모른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네요. 그러면. 예, 뭐. 예. 아니야 불확실성이 제일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근데 오늘 사실 오늘 제목 자체가 러셀 2000 인덱스는 화력에 부활할까요?라는 게 이제 제목이기 때문에 그 러셀 2000 인덱스의 어떤 투자 전략은 이게 아마 메인 포인트가 또 되실 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예. 이제 아까 서두에 빅세븐을 꺼낸 이유 음. 잘 모르겠다. 지수 탄력이 떨어진다. 그럼 뭘 볼 거냐? 아, 그러면 지수는 어느 정도 단단해지는데 예, 낙폭과대주가 가야 된다. 그럼 낙폭과대주가 뭘까? 업종 중에서 예, 러셀 2000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그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이 파란색이 연초 이후 등락률이고요. 네, 요 주황색이 그 11월 달 등락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초 이후에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나스닥, S&P가 올라간 반면에 러셀은 마이너스 2.7%거든요. 네. 낙폭 과대입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이제 치고 올라옵니다, 지금. 그래서 나스닥하고 거의 비견하고 S&P도 올라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일단 낙폭 과대라는 측면에서 러셀 2000 지수가 올라올 수 있는 발판은 일단 마련을 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주목할 거는 이게 노틸러스 자산운용에서 이제
그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네. 이 그래프가 뭐냐면 그 1970년대부터 이제 그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이 러셀 2000 지수가 2년 동안 신저점 처음으로 신저점을 기록했을 때 그때 이후로 그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간 이렇게 이후의 흐름을 본 겁니다. 예. 근데 1개월은 사실 좀 지지부진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예, 1개월 달은 그 수익률도 그렇고 상승 확률도 그렇게 높진 않은데 2개월간은 90%, 3개월간은 98%고 6개월은 100%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신저점이 나왔을 때 그 러셀 2000 지수 인덱스를 사놓고 6개월까지 기다리면 오를 확률이 100%다. 아.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예. 과거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일단 그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똑같이 이제 제가 러셀 2000 지수가 그 계절성이 있는지를 그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 S&P 500 지수 계절 효과하고 똑같이 11월 달 요 중위값을 보면은 가장 높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례적인 그 수치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아웃라이어 그 상승 최고치가 이 점으로 표시된 게 그거거든요. 예. 제일 높습니다. 여기 뭐죠? 어떤 의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급등한 국면이 나온 게 있다. 야. 11월에 아, 구미가 이거를 당기네요. 의미하는 겁니다. 이 되게 구미 당겨서 위험한 예. 느낌이다. 아우 잠깐만. 대신에 네. 요 밑에 거는 이제 많이 빠진 건데 이례적으로 많이 빠진 거거든요. 아. 아, 근데 많이 빠져도 아주 많이 빠지진 않는 거네요.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11월은 상대적으로 음. 수익률이나 변동성 측면에서 예. 러셀 2000도 안정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자.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펀더멘탈 지수적 지표 중에 한 가지 이제 또 들고 나왔는데 네. 금리입니다. 금리. 예. 네. 러셀 2000 지수가 왜 금리에 민감하냐면 예, 예. 이게 그램 화면을 한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셀 지수가 그 추세는 상승 추세인데 요 중앙 두 번째 그래프는 그 금리인데요. 네. 네.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때 러셀 2000 지수는 올랐다. 아.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러셀 2000 지수는 올라간다는 의미거든요. 네. 이게 또 가능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러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소형주거든요. 그렇죠. 그 소형주의 66%는 빚이죠. 예, 빚이 많이. 그 거의 그 66%가 발행한 그 채권들은 그 정크본드로 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BBB도 많은데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형주들이 음. 제일 궁금한 거는 음. 아 정말 금리가 올라가는데 음. 이 소형주들이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 이 부분이 계속 주안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을 계속 금리 인상했을 때 러셀 2000 지수가 계속 어려웠던 이유가 계속 이런 우려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실제 부도는 안 났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계속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EBI TDA 대 순부채 비율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율이 그 높을수록 예. 부채 부담이 높다라는 겁니다.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예. 이 비율이 낮을수록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 다우지수를 보면 다우지수는 1.66이에요. 네. S&P 500은 2.02고 예. 러셀은 무려 3.67입니다. 어. 이 데이터가 올해 6월 달 데이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이렇게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금리가 점차적으로 이제 10월부터 어느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페드의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금리가 하락 추세를 겪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불안 요인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러셀 2000 지수는 그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자료 준비는 안 했는데 네. S&P 이제 동일 가중 지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S&P 500 지수 그 동일 가중 지수의 그 선행 PER은 15배입니다.
그리고 S&P 시가총액 지수는 19배입니다. 그게 스파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일 가중이 지금 상대적으로 쌉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금리가 하락하고 이런 그 연말로 갈수록 기본적으로 동일 가중 지수가 올라가는 상승폭이 컸거든요. 상대 비율 지수를 보면은. 예. 그래서 러셀 2000이 오히려. 어렵다, 불안하다, 음. 소형주라. 그러면 예. 그 동일 가중으로 가도 된다. 동일 가중으로 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소형주, 뭐 소형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대한 비중을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혜택은 받을 거다. 그래서 러셀 2000이 어려우면 불안하면 기본적으로 동일 가중 지수로 가도 올 연말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다. 예.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결론입니다. 아.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예. 그 소형주 내지가 중소형주에 대한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기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이 결국에는 러셀 2000에 좀 힘을 불어줄 수 있는 예. 이게 경기 사이클이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예. 원래 이제 이 소형주하고 기본 소형주하고 동일 가중 지수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하거든요. 예. 근데 후반부에서 이제 침체 국면으로 빠지는 국면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더 빨리 빠지겠네요. 그때는 이제 이 종목군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이 사실은 경기 사이클상 후반부냐 아니면은 침체로 들어가는 국면이냐 예. 판단이 어렵긴 한데 GDP 성장률 하나만 놓고 보면 아직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기본적으로 너무 길게 빌 필요는 없으시고 알겠습니다. 예. 예.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아. 예, 큰 무리는 없겠다 이런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네. 딴 분보다 이분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분이요. 아니야. 이분이 보시면 나는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고 네. 이렇게. 저 말고도 캐시우드가 이 방송을 봐야 됩니다. 좋아요 누르실 거죠. 좋아요. 이렇게. 예. 제가 잠깐 캐시우드 얘기 나왔으니까 예, 예.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캐시우드가 갖고 있는 그 아크에서 만들어 놓은 펀드들을 그거를 이제 AI로 관계도를 그려봤어요. 예. 네.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게 다 밀접하게 관계 붙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말로는 기술이 다 틀린데 생명공학 AI 뭐 이렇게 다 결국엔 틀린데 하나구나. 결국은 아. 하나. 그래서 동반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예. 이 방송은 캐시우드가 봐야 돼. 그러네. 예. 그러네. 분명 좋아요 누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박재훈 전무가 캐시우드에게 이것도 못하니? 아. 라고 했던 자 방송입니다. 오늘 2부 참 사실 뭐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 같긴 해요. 뭐 대선도 있고 전쟁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연말까지의 단기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 국면에 러셀 2000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으니 거기에 맞는 좀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웰스 가이드 박재훈 전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